남들이 너무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시고 남들이 조금 야 좀 나 힘들어,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탈출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시는 게 바닥입니다. 삼성전자 36만 원 갈 때는 막 그렇게 사시더니 지금 이제 26만 원 가니까 안 사시더라고요. 오히려 팔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개인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기기 변압기나 이제 배전방 같은 거 이제 주문하면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지금 쇼티지 국면에 있고 PBR 1배가 안 되는데 돈은 잘 벌고 현금도 많은데 PBR 1배 안 되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흔들릴 때 실적을 보자라고 다들 얘기하죠. 숫자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숫자를 무시하고 주가가 빠졌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확한 답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숫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빠질까라고 의심을 계속했던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업계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파는데 배경에 재간이 없죠. 근데 이제 결국엔 돈 많은 집단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여러 이제 큰 돈을 갖고 자금 움직이는 쪽에서는 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또 삽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결국엔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맞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 제가 이제 하이닉스가 40%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야, 40%까지 조정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20% 이상 빠지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면 없었냐? 그동안 되게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는데 우리가 다 까먹은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작년 재작년이죠. 24년부터 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50불에 있던 종목이 지금 뭐 이제 200불대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요, 2025년 1월 달에 보면 150불 넘게 올랐던 엔비디아가 80불대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제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뭐 2주 오르고 한 주 오르고 2주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의 이제 반토막 비슷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20% 3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까지 조정도 한번 엔비디아도 한번 당하고 올라왔죠. 그만큼 이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회사들도 이 수급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팔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조정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파벳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하죠. 7월 말까지. 거기에 이제 29일 날 우리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30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거기에 또 29일 날 또 FOMC 회의도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벤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여전히 있고요.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되게 힘들었던 구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사실상 힘드셨던 거는 아마 2주 정도였을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한 2주 정도 되게 많이 힘드셨던 것 같고, 초반에 지금 조정은 한 4주 정도 받았고요. 지금 5주차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전쟁 때 보면 뭐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약간 그래도 박스권 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가격 조정이 같이 와버렸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마음 상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힘드셨던 분들도 많고, 야 니들 좋다며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가 지수가 연초에 4,0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뭐 2배 이상 갔죠. 6개월 만에 2배 이상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급격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완만한 조정이면 참 좋은데, 항상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4주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쉬어가는 7월 달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말씀을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가격 조정까지 이렇게 심하게 줄 줄은 몰랐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고백을 드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했는데 그 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한 게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좀 과하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좀 과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내일 또 갑자기 또 급락이다, 뭐 전쟁 이슈다 뭐다 하면서 또 급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유가가 튀고 금리가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그걸 무시하고 실적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주로 주요 IB들이 이제 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전만 2주 전만 해도 약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캐펙스 투자가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던 IB들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지난주 말 뭐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과매도 구간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파생 상품에 의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청산에 따른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들을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계 IB,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외국계 IB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매수 동향을 좀 마지막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닥에서 좀 샀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샀는데 오늘은 좀 과감하게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뭐 1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빠지더라도 전저점을 깨거나 추세를 또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7월 말까지 이제 물론 이벤트 상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늘리겠다는 얘기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IB들이 다 예측을 했는데 여전히 예측치는 좋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할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혹시 또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안 좋으면 감춥니다. 예, 그래서 실적날 빵 터뜨리죠. 예,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주요 이제 큰 기업들,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들,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은 본인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좀 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좀 먼저 충격을 차라리 먼저 맞습니다. 매를 먼저 맞고 실적 당일날은 오히려 더 안 빠지는 형태로 나오는데, 최근까지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이 빅테크 회사들이.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반도체 투자라든지 AI 투자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벤트만 잘 소화한다라고 하면 8월에는 좀 괜찮은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8,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7,800에서 한 8,000포인트. 근데 그때 가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바로 이제 바닥 탈출했으니까, 조정 끝났으니까 계속 뭐 고고하면서 전고점 뚫을 거야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거는 또 한 번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 7,800에서 한 8,000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 가격에 사서 못 파셨던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들의 심리가 본전이 되면 팔고 싶어 하세요. 예, 특히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줘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레버리지 ETF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거래가 좀 많았으니까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한 7,800에서 8,000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물론 그게 제자리 온다고 해서 본전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손해가 줄기 시작하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그럼 결국엔 또 주식 파생이라 주식 선물과 파생 옵션에 또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식을 뭐 100% 갖고 있거나 삼성자이언츠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곧 한 고무력 한 7,800에서 한 8,000포인트 갔을 때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다가 또 한번 대비를 하시는
그러면 이제 또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 그러면 이제 뭐 9월 달에는 뭐 박스권 장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는 한 32만 원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 40만 원 되면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 이제 이익권에 있는 분들 아니면 너무 고점에 많이 사신 분들은 그때라도 조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현금을 좀 만드시는 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기가 가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점에 물린 분들을 어떻게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물려도 대형주에 이제 주도주에 물리면 기다리면 그 가격은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데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뭐 이제 자금이 있으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시면 되고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근데 뭐 고점에 거의 이제 뭐 몰빵했다 이런 분들은 뭐 대책이 없죠.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저는 9,000포인트를 연말까지 가면 넘길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추 이제 연말에 가면 한 10,000포인트 근처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단가를 좀 쌀 때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D램이라든지 EWI 같은 이제 ETF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는 난리 났었는데 왜 미국 애들은 이제 아냐? 이제 압니다 원래.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할 때도 보면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잘 나가던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그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미 좋았어요 많이. 이미 많이 좋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신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8월 8,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00포인트 넘어가서의 핵심은 거기서 8,000에서 9,000을 가려면 새로운 외국인 자금들이 좀 더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손바뀜을 해서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들의 또 자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8,000포인트 근처 가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인지하시면서 그때는 좀 현금 만들어 놓고 좀 종목 장세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9월, 10월 되면. 그래서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또 이제 반도체는 실적 확인하고 투자 관련된 것들 확인해 가면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러면 천천히 가게 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렸던 수급들도 조금 다른 데로 온기가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선을 왜 근거가 중요한데 6,000선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로 5배입니다. 그럼 반토막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이 10배인데 10년 평균이 10배였습니다. 우리가 저기 2,000포인트 있을 때도 10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7,000포인트 왔는데 오늘 아마 이 정도 되면 6배가 될랑말랑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숫자를 그 영업 가이던스죠.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대한 추정치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6,000포인트 정도면은 그냥 밸류상으로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빠지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 빠지면 근데 뭐 그게 중요하냐 빠지면 더 빠지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니들이 뭐 7배 미치면 뭐 무조건 사야 된다며 더 빠지지 않는다며 근데 왜 5배까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5배 정도가 되면요. 그러면 무조건 사러 들어오는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외국인들도 있고 그래서 큰 자금들은 그런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다 팔아놓고 이제 빠지니까 산다 이게 아니라 팔 때는 비쌌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았는데 리밸런싱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자기께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오니까 비중이 줄었겠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배 밑으로 깨기에는 어렵죠.
어떤 나라도 5배 밑으로 깨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는 이제 마지노선을 지금 정한 걸로 보이고 지금 항상 증권사가 이게 위아래 밴드를 정하잖아요. 그럼 하단을 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단을 터치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티그룹의 그 의견들을 보면 내용을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한 단계 낮췄다더라, 뭐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시티그룹의 근거는 뭐냐면 전술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 전략적이 아니라 전술적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소되는 걸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시 또 좋아지면 시티그룹도 뷰를 또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12개월 포워드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1년 뒤에 12,500 간다는 얘기지 당장 12,500 간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우리 전고점이 9,300포인트 이상은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의 근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잘 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도 계속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 지금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 정도 넘어가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1,200억 달러 돌파했어요. 그것도 4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으면서 그렇게 올라간 건데 올해는 지금 5월까지 집계가 1,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3,000억 달러도 돌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는 와중에 우리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계속 더 잘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기타 섹터들도 산업군들도 굉장히 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도 잘 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산도 잘 벌고 있고 다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눈에 보이는 거죠. 항상 그 미임대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어떤 게 더 예쁘냐, 더 예쁜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는 거고요. 고만고만하게 예쁘면 진선미를 가리면서 가는데 지금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너무 예쁜 미인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나머지가 다 이제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좀 주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도 아직 안 끝났고 전쟁 때문에 결국엔 금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이 나서 뭐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면 상관없는데 전쟁 끝났다라고 하고 유가가 한 60불대까지 빠졌을 때도 금리는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동결할 거냐 아니면 보험적 인상을 한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인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험적 인상을 하면 아마 주가는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번 정도 9월 달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보험적 인상은 더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인상시킨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든 아니면 동결을 계속 유지하다가 뭐 내년에 뭐 금리를 인하하든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뭐 캐비넛 씨가 지금 TF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이제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게 지금 지표가 없어요. 근데 그 지표를 지금 아마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줄어들 수 있죠. 지금 출시된 지 한 달하고 좀 보름 정도 됐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거를 결국엔 누가 가져갔냐면 뭐 외국인들이나 일부 기관들이 가져갔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또 집착해서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라고 인지하면 좀 이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고집스럽게 계속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레버리 상품이 올라가면 그만큼을 반응해 주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물량들은 좀 정리가 된 걸로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 조건이 계속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은 조금 더 완화될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00포인트 정도 근처 가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면 무거워지면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죠. 예,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매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되면 오히려 더 하라 그래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청산이 일부 이제 그 최근에 투자해서 고점에서 투자해서 물리셨던 분들이 대부분 청산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JP모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이제는 조금 큰 이제 점차 거래량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시행하는 3천만 원 현금 예탁 보유잔고 예탁 보유잔고를 한 3천만 원까지 갖고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한 지금 기존의 1,000만 원 주식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이었던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 5천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소액주주들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쪽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 물량이 그럼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 아는 기자분들 그 외에 이제 20대, 30대 아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 물량이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지만 이게 모여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물량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좀 큰 자금들이 움직여서 와서 하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책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중순부터 이미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6월 초부터 또 빠진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지 간에 보면 대부분 다 그 50% 고점 대비 한 5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인데 금융당국에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이 커졌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거보다는 레버리지 ETF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은 다 다른 종목의 수급을 뺏어갔다라가 정확합니다.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팔아서 글로 가고 코스닥 팔아서 글로 가고 5월 달까지 이제 제가 통계를 본 거로는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말 기준으로 본 거 보면 코스닥 팔아서 다 절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가셨어요. 개인이 이제 코스닥 생기고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그 코스닥을 순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19조 8천억 정도 순매도한 걸로 보이고 오히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한 14조 가까이 샀어요. 예, 그 얘기는 그거 팔아 갖고 샀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코스피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팔아서 가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 보면 거래가 터지면서 막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흘러내렸죠. 예, 5월 말부터 쭉 흘러내리는 6월 초, 5월 말부터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흘러내렸다는 건 뭐냐면 거래 없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조금씩 파니까 쭉 흘러내리는 계좌가 약간 녹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종목 장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 아마 다 같이 오늘처럼 반등이 다 같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시적인 쏠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다른 종목으로 이제 그 확산 효과가 좀 나올 걸로 보이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종목의 온기가 오히려 또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 50%씩 빠진 종목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빠진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수급 때문에 빠졌거든요.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종목 섹터별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당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빠진 이유가 명확한 게 없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러 가는 수급도 있었겠지만 또 레버리지를 사서 글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극대화되기 시작한 게 6월부터 이제 현재 한 7월 초까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돌아서서 보니까 이 종목이 너무 다 싸진 거지 다들. 그래서 제가 9,000포인트 넘어갈 때는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다 너무 높아서 가격이.
근데 지금은 돌아보면 그냥 아무거나 주워도 한 30%는 수익 나겠구나. 지금 그래서 주워 먹기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수급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관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게임하러 들어올 때 그런 종목들을 사서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는요, 이제 30에서 50%가 금방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8, 9월 달, 8월 말, 9월 초 뭐 이렇게 되면 또 종목 장세가 생각보다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빅테크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 현금이, 그다음에 돈이 그 다음으로 많은 회사가 알파벳입니다. 구글이죠. 메타가 돈이 제일 없어요, 사실은. 메타가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도 현금을 제일 조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조금 안 좋고 현금 상태가. 그래서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 또 어떻게 발표하느냐,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보다는 제가 다음 주가 더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뭐 아마존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메타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더 많이 걸려 있고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뭐 인텔이라든지, 인텔도 이번 주에 발표를 하고, 뭐 테슬라도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 발표 때는 오히려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쪽 관심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ASML 그 TSMC 보면은 가이던스가 다 좋았어요. 좋았고 투자가 더 많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문이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올린다고 얘기했고 TSMC는 그러면 이제 뭐 메타 지금 구글만 딱 보고는 실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도 이제 추론을 하겠죠. 여러 보고서들이 나올 건데, 저는 뭐 투자를 줄일 사항은 아니다. 지금 중국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제미나이는 이번에 나온 이제 그러니까 케미3죠. 케미 K3. 그거보다 지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더 가열차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뭐 미국 가서 레버리지하고 테슬라 3배짜리 4배짜리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비유를 들면 자꾸 필리핀 가서 도박하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강원랜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해, 이런 거거든요. 자꾸 딴 데 가서 도박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도박해라고 만들어준 게 이제 강원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버리지 ETF가. 근데 이제 강원랜드가 갑자기 10,000원이 된 거죠. 너무 많이 몰려서 전체 우리나라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와서 노는 카지노보다 더 많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예측을 못했다, 뭐 못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못했고, 이렇게 모든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다 빨아가는 그런 것도 예측을 아마 못하셨겠죠.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재밌는 게 6월 말에 이제 레버리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뒤로 더 빠졌죠. 근데 7월 달 들어서면서 6월 말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 한국 시장 1등 코스피, 꼴등이 코스닥, 이랬습니다. 근데 그 꼴등 중에도 지금 꼴등 중에 꼴등이 됐어요. 그 얘기는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이제 좀 아셨으면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인지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인지를 뭐 한 것 같죠. 시장에서 반응이 좀 그러니까 더 대책을 좀 강화하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대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실무자 단에다 떠넘겼구나. 그걸 제안하신 분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업계랑 소통해서 해봐, 이렇게 된 거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3,000만 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 기준으로 만드셨나? 투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한 3억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 5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차라리 전문 투자자로 묶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아예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로 바꿔버리면 거래량이 확 줄기 때문에 개인들도 전문 투자자를 이제 자격을 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럼 운용사들이 손실이 뭐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강력한 대책은 투자 자격 자체를 아예 조금 높이면 된다. 3천만 원으로 타협받다는 거 보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뭐 현금 3천만 원을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래봐야 한 5천만 원 정도의 제약 조건을 좀 걸어놓은 건데 지금 뭐 물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금액이 하루에 많으면 100조도 돌아가요 거래가. 근데 그런 시장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돼야 뭐 1억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적어도 1억은 나오겠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3천만 원 보고 사람들 벙쪄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의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려면 좀 그 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뭐 이거 가격을 뭐 20개씩 묶어서 거래한다. 뭐 근데 그런 대책들 다 좋은데 11월 달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당장이 힘든데. 그래서 8월부터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게 투자자 적격 문제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상향하고 나면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팔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 변동성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레버리지 ETF가 2배짜리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 때는 1.8배 수렴하는 게 맞고요. 내려갈 때는 2.2배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랑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이런 것들 조건들을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데 현물과 같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거를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단이 많죠. 외국인 기관들은 선물도 하죠, 옵션도 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쪽이 흔들면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들어가 주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이 덜 들어오면요 외국인 기관들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사실은 그닥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굳이 뭐 제한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자체가 좀 줄어들면 그들도 이제 그걸 활용할 만한 실익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덜 빠져나갔겠죠. 뭐 일부 자금이 좀 홍콩 가는 거, 뭐 미국 가는 거 좀 덜 나갔겠지만 환율 부분 말씀드리면 환율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환율은 왜 빠졌냐면 24시간 거래를 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ADR을 상장해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빠져서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은데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가 경제가 좋아서 반도체가 잘 팔려서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거의 뭐 중간중간에 잠깐 쉬면서 계속 올라갔죠. 근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 7천, 뭐 6천, 7천 넘어가면서 이제 9천까지 계속 팔아댔죠. 올해 들어서 아마 제일 많이 팔았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 180조인가 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 팔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면 달러 사서 나가야죠. 원화 팔고 달러 사서 나가니까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환전 수요가 없죠. 없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죠. 그러면 또 달러로 갖고 있는 거 바꿔서 원화로 바꿔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환율 물어보면 환율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 올라가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되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환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환은 결과물이다.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팔고 나갈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환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환율이 안정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최근에 주가 반등 나오니까 어제 반등 나왔잖아요.
어제 24시간 거래되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제 환율을 체크하는데 어제 체크했을 때 1,475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주가 올라가니까 약간 또 1,480원으로 쳤죠. 뭐 그게 이제 뭐 주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유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환율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거라는 그런 또 심리가 외환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나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환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 1,500원 막 넘어가고 1,550원 넘어가니까 환율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서 ETF를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참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왜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많은 걸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근데 뭐 그 환율 때문에 ETF를 만들었다,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다,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죠 대통령이. 진짜 그 환율 효과는 좀 있었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레버리지 상품들은 전체 거래 비중에서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본주보다 거래량이 항상 30% 미만이고. 생각보다 레버리지 투자를 그닥 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장기 투자하죠 대부분. 미국은 1년 내에 주식 팔면 자기 소득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안 하면 자기가 세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독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근데 시총 상위 2개 종목 그것도 지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동안 25% 30% 하던 그 두 종목이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50 한 3, 4%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래도 돈을 잘 버는 회사 두 회사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자금이 엄청 쏠리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무거운 종목들이 하루에 뭐 5% 10%씩 움직이니까 더 가고 싶겠죠 사람들이. 잘하면 내가 거기 가서 하루에 10%도 벌 수 있어. 하루에 20%도 벌 수 있어. 이런 기대 심리를 좀 만들어준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레버리지 ETF 더 많이 사셨을 거예요. 내가 저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예, 그럼 어떡하지? 2배짜리를 사서 내가 저걸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 다 벌었다는데 왜 이런 또 이제 약간 포머도 있었을 거고. 또 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한 1.6배 더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이유는 하이닉스 한 주 살라 그랬더니 거의 200 몇만 원이에요. 근데 레버리지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보니까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네. 야 이러면 이거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예, 그 편리성도 아마 거기에 또 작용을 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두 종목 그리고 또 두 종목만 시총이 큰 두 종목을 갖다 놓으니까 그게 흔들면 전체 시장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예, 삼성전자는 특히 우리나라 선물 지수 선물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빠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갔다 빠졌다 막 이게 반복이 되면 선물의 흐름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선물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한테 또 여파가 또 미치고 이게 악영향이 계속 또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그러면 ETF 2배짜리 만들 거였으면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산이 되죠. 예, 근데 딱 2개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집중이 된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다시 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 시장 올해 수익률 보면요, 허접합니다. 예, 지수는 거의 올라온 게 없고요. 오르긴 올랐는데 한 20% 내외 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거의 2배 올랐죠. 예, 연초 대비해서 좀 빠졌어도 지금 한 2배가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빠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부작용.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도체만 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으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가 좀 쉬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많고요. 지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뭐 한국만 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 뭐 미국만 하시는 분도 없을 텐데 아마 대부분은 뭐 같이 하시거나 아직은 이제 한국 시장을 비중이 뭐 미국 시장이 맞냐 한국 시장이 맞냐 이 정도 차이일 텐데 저는 골고루 같이 하시는 게 맞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미국에서 하시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섹터들은 미국에 있죠. 있으면 그쪽 가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수가 이제 위로 올라 9,800, 9,300 올라갔다가 6,500 뭐 이렇게 보니 6,400까지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두려워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도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큰 기업도 이렇게 받았고요. 나스닥도 예전에는요 한 30% 조정은 항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오버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개별 종목 하나 정도 됩니다. 그냥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시총보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적죠. 그러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을 좀 찾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겪어야 되는 과정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보면은 올라갈 때는 칭찬일색이고요, 떨어지면은 욕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막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변동성이 위로 커지는 건 좋죠. 아래로 커지는 게 싫은 거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이제 하락이 나오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을 찾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우리가 30% 조정받는 동안 나스닥은 4% 조정받았어요. 근데 나스닥 100과 우리 연동성이 거의 뭐 상관계수가 거의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나스닥은 뭐 위에서 4% 조정받는데 우리는 30% 조정받으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회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는 거죠. 정확히는 본인들이 잘만 사면 뭐 기회는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기회로 볼 거냐, 위험으로 볼 거냐,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렌 버핏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동성은 즐겨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변동성을 즐겨야 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은 아주 나한테 좋다.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비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매수가 나오면 내가 팔면 되고, 과매도가 나오면 내가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 과매수가 나올 때 사시고요, 과매도가 나올 때는 팔아요. 그때 뭐 빠지면 쫄려서 못 사고, 이런 거죠. 이게 거꾸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너무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시고, 남들이 조금 야 좀 나 힘들어,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탈출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시는 게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올 때마다 뭐 이제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마다. 8,000포인트 가고 신대매, 여기서 8,000포인트 가더라도 수익은 꽤 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36만 원 갈 때는 막 그렇게 사시더니, 지금 이제 26만 원 가니까 안 사시더라고. 오히려 팔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개인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종목들 보면은 한동안 PR을 20배 받았는데 지금 뭐 8배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 여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죠. 전력기기도 지금 그렇게 전기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나 이제 배전방 같은 거 이제 주문하면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지금 쇼티지 국면에 있고, 그 외에도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타트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반도체 소부장 사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특히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입이 찢어져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용인 팹은 당긴다 그러고 광주는 더 짓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봐도 20년 사이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10년 정도는 꾸준히 장비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도 여전히 조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지금 현대차 그룹들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뭐 또 코스닥에서 바이오는 그럼 언제 갈 거냐? 바이오는 9월, 10월, 11월 돼야지 좋을 겁니다. 아마 9월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9월을 딱 특정 짓는 이유는 뭐냐면 8월, 7, 8월 달에는 이제 빅파마들의 이제 그 자금 집행하는 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요. 예, 그럼 자금을 휴가 가기 전에 집행하거나 하기 귀찮죠. 그럼 보통 이제 가을 시즌에 작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9, 10, 11, 12월 초까지 기술 수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9월 이후에 그런 이제 큰 빅파마들의 큰 건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반등 나올 계기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 주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9월, 10월을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 보면 지금 뭐 빠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화학 섹터에서도 보면 뭐 효성 TNC라든지 실적 되게 좋거든요. 예, 좋은데 못 가고 있고, 한동안 좋았던 뭐 코오롱 인더 같은 회사들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반납했죠. 그리고 지금 PBR이 1배 안 되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여전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헤지펀드, 악명 높은 공매도 펀드 만드셨던 분이 한국에다 지사를 설립했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롱 전략을 가겠답니다. 자기 숏 전략이 아니라 롱 전략으로, 처음으로 롱 전략을 쓰겠다는 건데, 그 배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SK그룹 빼고는 다 중견기업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런 회사들의 지배 구조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엉망이다. 그게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기회가 되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금 한동안 뭐 주주연대 뭐 해가지고 뭐 밸류 올려라, 뭐 배당 더 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대놓고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매기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분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도 이제 PBR 1배 미만의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주가치 환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주가치 재고, 기업가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하반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PBR 1배가 안 되는데 돈은 잘 벌고 현금도 많은데 PBR 1배 안 되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